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평화의 시대는 끝났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느끼실 겁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현재 세계는 끝없는 전쟁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굵직한 것만 봐도 이스라엘 하마스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폭격한 사건도 있었죠. 이외에도 2000년대, 2010년대와 비교해봤을 때 현재 세계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부상, 미국 내부의 분열, 대만에 대한 위협까지 최근 들어 영상에서도 자주 하는 말인데 우리는 진정으로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부터 시작해 국제정세는 예측이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또 누가 누구 편인지 어디가 선인지 악인지 아니 애초에 선과 악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닐까 하는 수준으로 혼란하죠.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정확히는 90년대 소련이 붕괴하며 냉전이 끝난 뒤 우리는 인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전쟁도 있었고 분쟁도 갈등도 많았지만 확실히 평화로웠죠. 왜 평화로웠는지 그리고 지금 왜 이 평화가 지금에 와서 무너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종말을 맞이했거든요. 팍스는 라틴어로 평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평화를 뜻하는 영어 단어 피스도 여기에서 왔죠. 팍스 뭐뭐라고 하면 한 세력, 국가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해서 그 세력이 국가가 주도하는 평화의 시대를 뜻합니다. 제일 유명한 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초대 왕제 아우구스투스부터 약 200년간 고대 로마가 패권을 잡고 평화와 질서, 번영을 누렸던 시기를 뜻하죠. 로마의 오연제라 불리는 네르바, 트라누스, 히드라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집권했던 시기는 로마 제국 역대 최고의 전성기이자 최고의 발전을 이뤄낸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적으로도 그랬지만 외적으로도 이 시기 로마에 대적할 상대는 없었죠. 이때처럼 우리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습니다. 금방 말했듯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난 뒤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고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모든 국가가 미국의 말에 복종했죠. 미국이 만든 질서에 따라 세계가 움직였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단체들이 미국의 입김하에 움직였으며 미국이 원한다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관대한 제국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압도적인 패권을 잡았지만 과거 패권국에 비해서 관대했거든요. 물론 미국의 위협이 된다면 단호했습니다. 일본이 자국 경제에 위협이 될 정도로 부상하자 플라자 합의로 일본 경제의 명치를 때리기도 했죠. 이때도 당사국인 일본은 물론 다른 그 어떤 나라도 태클을 걸지 못했고요. 하지만 여러 사건과 더불어 중국의 부상에다 미국 스스로도 이제 세계 경찰을 그만하겠다, 고립주의 노선을 다시 밟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만들고 움직이던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기까지 하면서 팍스 아메리카나는 지금 시점에서 사실상 종말을 맞았습니다. 국제기구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던 질서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한 것과도 같죠. 동시에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당장 중국이든 러시아든 말을 안 듣는 것만 봐도 미국이 혼자서 세계를 주무르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맥락을 알고 보면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말을 왜 했는지, 이게 왜 미국 내에서 지지와 열광을 받았는지도 이해가 되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됩니다. 찬란했던 고립주의였던 과거로 돌아가자, 혹은 올라오는 애들 쳐내고 다시 한번 패권을 잡자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 미국은 어떻게 패권을 잡았고 또 왜 스스로 만든 질서를 부수고 있는지, 팍스 아메리카나는 어떻게 종말에 맞이했고 우리가 알던 세계의 경찰 미국은 왜 고립주의 노선을 택했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사실 미국은 원래 고립주의였던 나라입니다. 1920년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은 고립주의를 더 공고히 했을 정도로 미국은 굳이 밖으로 나가 여기저기 참견하면서 분란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았던 국가입니다. 1930년대까지도 미국의 외교는 일관되게 고립주의였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윌슨의 제안으로 설립된 전쟁의 재발을 막고 국제협력과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만든 국제연맹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죠. 왜 우리가 나서서 피해를 봐야 하는 거지? 정확히는 대서양 건너 유럽 국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우리가 왜 끼어들어서 피해를 보냐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었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기도 했고 사실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굳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상황이기도 했죠. 1920년대 미국은 위대한 개츠비의 시대 배경이기도 한 광란의 20년대라 불리는 경제 호황을 맞으며 재즈를 배경음악 삼아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주식시장은 미친듯이 오르고
중산층의 삶의 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잘 살기 바빴거든요. 그렇다고 미국이 패권에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니 고립주의인데 패권에도 관심이 있었다니 무슨 소리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멀로 독트린을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죠. 마릴린 먼로와는 당연히 관계가 없고 1823년 미국의 5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먼로가 발표한 외교정책 노선입니다. 먼로주의라고도 하는데 요약하면 우리의 위대한 첫 번째 대통령 조지 워싱턴 기억나시죠? 조지가 고별 연설에서 말했듯 미국은 유럽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유럽 국가 여러분들 이미 식민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아메리카 대륙에 만든 식민지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지금부터는 안 됩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먼로 독트린이 말하는 바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다른 국가에 참견 안 할게. 대신 아메리카에도 간섭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아메리카는 미국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뜻하죠. 고립주의이자 동시에 아메리카 대륙 안에서는 패권주의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다른 국가의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는 팽창주의의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은 기독교와 민주정을 전파하라는 하늘이 내려준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세력을 확장해야 한다는 명백한 운명이라는 기조 아래에서 미대륙을 점령해 나갔죠. 멕시코랑 전쟁도 하고 서부도 개척하고 알래스카도 사고 하와이도 합병해버리고 뭐 많습니다. 먼로주의는 미국의 공식 외교 기조가 되었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쭉 이어졌죠. 즉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미국은 확실하게 국제적으로는 고립주의 노선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하죠. 캐나다에게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거나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건 모두 고립주의적 패권주의, 먼로주의의 한 모습이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갑자기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원래 미국이 했던 행보인 거죠. 뭐 어찌되었든 고립주의를 밟으면서 잘 먹고 잘 살던 미국을 세상 밖으로 꺼내서 패권국이 되도록 만든 첫 번째 사건은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입니다. 이 시기 이미 세계 경제의 중심은 미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돈이 특히 유럽의 돈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왔는데 10월 24일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면서 광란의 20년대에 종지부를 찍고 전 세계는 대공황을 맞이했죠. 10만의 미국인이 소련으로 이민 신청을 하고 미국 시가총액의 88%가 증발했으며 미국 GDP의 30%, 많게는 40%가 날아갔습니다. 당연히 실업률, 빈곤 등 온갖 문제들이 터져나왔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정치인들, 학자들, 고위 공무원들, 군인들 중 일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구나 라고 말이죠. 미국의 주가가 대폭락한 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봤거든요. 대공황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의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본 거죠. 과거와 같이 고립주의만 고집해서는 어쩌면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고립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연합입니다. 이런 일이 후에 다시 벌어져서 또 세계 경제가 위험에 빠졌을 때 다 미국 때문이다라며 반미 연합이 결성된다면 유럽 국가들이 합심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독립국들과 반미 동맹을 맺는 일까지 벌어지는 게 가장 큰 위험이죠. 경제 위기를 만든 국가라는 것 하나로 명분은 충분하고요. 여전히 고립주의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소수의 인물들은 고립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이 중 한 명이 루즈벨트였고요. 이런 와중에 대공황으로 인해 삶이 어려워지자 정치에서는 극단주의가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일본에서는 군국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았죠. 미국의 반응은 근데 뭐 어쩌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기에 다수가 고립주의였기에 미국은 더 깊은 고립주의로 빠져들었죠. 미국 의회는 중립법이라는 것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교전국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 차관 제공 금지, 미국 선박의 교전지역 항해 금지 등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내비쳤죠. 다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1937년 시카고 연설에서 침략 국가들은 전염병이라며 미국도 액션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루즈벨트의 고립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실현되었습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의 94%가 참전에 반대했고 찰스 린드버그 같은 인물들은 미국 우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고립주의 반전운동을 펼쳤죠. 루즈벨트는 공개 석상에서 린드버그를 비난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이렇듯 미국의 여론은 고립주의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말했듯 루즈벨트는 고립주의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교묘하게 여론에는 너무 반하지 않을 정도로 고립주의의 벽을 부수기 시작했죠. 영국에게 50척의 구축함을 제공하면서 은연중에 연합국을 지원하는가 하면 1940년 처칠이 루즈벨트에게 우리는 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위한 싸움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자 루즈벨트는 무기 대여법을 통과시켜 직접 참전하지는 않으면서 무기만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움직였죠. 당연히 여론은 안 좋았습니다. 무기를 주는 것 자체가 전쟁에 휘말리게 될 위험 요소다라는 말이 나왔죠. 사실 맞는 말입니다. 루즈벨트는 영국에 구축함을 주는 대신 카리브해 섬에 미군 기지를 얻어냈다. 무기 대여법은 이웃집에 불이 났을 때 호스를 빌려주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겨우겨우 설득하며 민심을 달랬고요. 그런데 1941년 12월 7일 미국의 고립주의를 완전히 끝장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죠. 수천의 미국인이 사망하고 함대가 초토화되자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미국 전역은 일본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고 루즈벨트는 의회에 나와 지옥의 날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힘썼다. 일본에서 하와이까지 거리를 생각해보면 일본의 공격은 계획된 것이다. 일본과의 평화가 지속될 동안 일본은 거짓된 성명으로 미국을 기만한 것이다. 일본은 어제 말라에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홍콩을 공격했다. 괌을 공격했다. 필리핀 제도를 공격했다. 웨이크 섬을 미드웨이 섬을 공격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신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외에 미합 중국이 일본 제국과의 전쟁을 선언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다. 고립주의를 외치던 이들마저도 돌아섰고 국회의원들은 기자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일본을 철저히 부수는 것이라고 말했죠. 미국 내에서 소수파였던 2차 세계대전 참전 고립주의 탈피가 주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립주의를 다시 외쳤다가는 길 가다 진짜 맞아 죽는 분위기였죠. 2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척하면서 연합국의 군수 공장 역할을 했던 미국은 잠자던 거인은 2차 세계대전을 말 그대로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들은 탱크와 비행기를 생산했으며 여자들도 나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25%였던 실업률은 1%로 GDP는 2배로 뛴 데다 분노한 미국 시민들이 너도 나도 자원 입대를 신청하면서 17위 수준으로 평가받았던 미국의 군사력은 순식간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죠. 동시에 동맹국들에게도 미친듯이 물자를 제공해줬습니다. 과장 하나 없이 당시 미국의 생산력은 세계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었죠. 스탈린은 전쟁은 소련의 피, 영국의 시간, 미국의 돈으로 이겼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1944년이 되자 전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에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미국은 이때부터 전후 세계를 설계하기 시작했죠. 사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미국은 압도적인 패권국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미국이 제시한 청사진에 태클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 시기에 우리가 아는 국제기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질서가 다 만들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944년 7월 브레튼우즈 회담을 통해 다른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키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고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도 이때 탄생했죠.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 그리고 7월에 포츠담 회담은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소련, 영국이 함께 세계를 재편하는 그림을 보여주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원자폭탄 보유국이자 전쟁으로 자국 영토가 피폐해지지 않은 유일한 강대국이자 동시에 경제적으로 오히려 성장을 해버린 국가였으니까요. 미국은 전 세계 산업 생산의 절반을 차지했고 전 세계 금 보유량의 80%를 쥐고 있었죠. 미국이 패권을 잡고 중심이 될 수 있는 설계가 끝났을 때쯤 팍스 아메리카나의 준비가 끝났을 때쯤 일본에는 전쟁의 종말을 알리는 리틀 보이와 팬맨 두 개의 핵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투한 핵이기도 하지만 핵은 메시지이기도 했죠.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리고 미국이 이 시대의 주인이다. 미국은 역사를 밖에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패권을 더 강화하는 것이고 힘만으로는 패권을 유지할 수 없으며 헤게모니를 정당화할 이념과 제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1947년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을 선포하며 자유로운 국민들이 무장한 소수나 외부 압력에 의한 예속 시도에 저항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전 세계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뜻이었죠. 다만 이 시기 미국은 사실상의 패권국이었지만 동시에 팍스 아메리카나는 이룩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딱 하나 소련이라는 위협이 남아있었거든요. 헤게모니를 정당화할 미국의 이념과 제도에 정확히 반하는 국가였습니다. 게다가 힘도 꽤 강했죠. 냉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마셜 플랜을 도입하며 서양 전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반대로 소련은 막 독립한 국가들 혹은 이쪽으로 전향하겠는데 하는 국가들을 지원하며 세력을 키웠죠. 팍스 아메리카나로 향하는 길의 첫 번째 시험대는 6.25 한국전쟁이었습니다. 6월 25일 새벽 북한은 한국을 급습했고 트루먼 행정부는 즉각 개입을 결정했죠. 단 미국의 이름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재편한 새로운 질서 유엔의 깃발을 달고 하죠.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은 전세를 뒤집었지만 중국이 또 쳐들어오면서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때 미국 정부는 진짜로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죠. 2020년에 기밀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일본의 핵무기를 비축해서 현재 북한 지역은 물론
중국 본토까지 핵을 사용할 계획이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핵무기 반대 여론이 이미 거세지기 시작했던 시기라 결국 휴전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자는 가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은 중요한 걸 얻어갔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죠. 당장 지리적으로 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위로 북한, 중국, 러시아, 당시 소련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입장에서 아시아에 군대를 주둔한다는 건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준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죠. 이 지리적 위치가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게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괜히 계속 한미일 동맹을 외치는 게 아니죠. 미국의 라이벌이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뀌면서 심지어 뿌리부터 반미인 북한이 핵까지 보유하게 되면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라이벌과 더 가까워졌고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미국은 계속해서 패권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경제 성장은 계속되었고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지배했으며 미국이 내건 자유라는 가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뛰게 만드는 데 충분했죠. 냉전 시기의 다른 이름은 긴장 속의 평화입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 경쟁하며 산업들을 특히 과학을 미친 듯이 발전시켰죠. 존 F 케네디의 취임 연설은 이 시대의 미국의 자신감을 또 미국이 어떤 방향과 가치를 추구하는지 어떻게 패권을 잡을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자유의 생존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어떤 부담도 짊어지고 어떤 고난도 견디고 어떤 친구도 지원하고 어떤 적과도 맞설 것입니다. 하지만 다 뜻대로 되지는 않았죠. 이 사이 미국은 위험을 수차례 겪었거든요. 외부로도 소련이라는 큰 문제가 있었지만 내부가 가장 문제였죠.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사회는 분열하기 시작했고 히피 문화와 함께 마약이 퍼져나갔으며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케네디 암살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폭력 사태, 그리고 68 혁명으로 시작된 세계적인 변화의 바람,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미국이 내건 가치와 헤게모니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닉슨이 근본 이제를 포기하면서 한번 소동이 일어났고 1차, 2차 오일 쇼크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죠. 결정적으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지금이 아닌 이때 이미 더 이상 개입하지 말자 미국 시민들 중 상당수가 다시 고립주의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즈주의의 실패를 선언했고 79년에는 이란의 친미 정권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는 일까지 일어났죠. 우리가 패권국인가? 아니 패권국을 해도 되나? 과거 우리끼리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때로 돌아가면 안 되나?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말레이시 연설을 보면 이때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것은 에너지 위기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감의 위기입니다. 모든 질문들에 대한 미국의 답은 경제였습니다. 1981년 정부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정부가 바로 문제다. 로널드 레이건의 취임을 시작으로 미국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규모 감세, 규제 완화, 미국은 압도적인 경제 성장을 달리게 되죠. 채널의 신자유주의 영상에서 말했듯 신자유주의는 해결하기 힘든 사회 문제를 낳습니다. 실제로도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빈부 격차를 비롯해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 쌍둥이 적자도 레이거노믹스 정책으로 시작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성장이었고 이런 정책을 펼친 이유도 부작용은 뒤로하고 성장만 보자였기에 목표는 달성했다고 봐야 하죠. 그리고 적자가 심한 건 다른 국가라면 당장 어떻게든 해야 하는 큰 문제였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었기에 어떻게든 대처가 가능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 패권만 잡는다면 방법이야 많죠. 미국인들의 자신감은 회복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소련이 ICBM을 발사하더라도 공중에서 격추해 핵전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방위 구상을 내놓으며 국방비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죠. 당시 미국 언론에서는 SDI를 스타워즈라고 불렀습니다. SDI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미국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에 애국심과 최고라는 긍지를 일깨우는 데는 충분했죠. 이쯤 소련도 한계를 인정하고 자본주의를 점차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소련뿐만이 아니었죠. 중국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미국과 교류하기 시작했으며 전쟁을 치렀던 베트남도 자본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이 말은 체제 전쟁에서 소련이 패했다는 말이었죠. 냉전은 대리전의 양상이 있긴 했지만 무력보다는 체제 경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양측 군대가 1초 안에 서로를 괴멸할 수 있게 되는 날, 그날이 되면 모든 문명 국가가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해산할 것이다라는 알프레드 노벨의 말처럼 상호 확증 파기에 미국과 소련은 서로 핵을 가지고 있었기에 으르렁거릴 뿐 서로 전면전은 절대 피하는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죠. 즉 어느 쪽이 주장하는 방법이 더 좋냐가 핵심이 되어버렸기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흐름이 생긴 순간 소련의 추락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동유럽의 공산 정권은 하루하루 붕괴했습니다. 1991년 8월 쿠데타 실패 후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가 사임하면서 소련마저 붕괴하고 냉전은 공식적으로 종말을 맞이했죠. 진정한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온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그 어느 도전자도 없는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이 되었죠. 무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부터 시작해 혁신, 기술 등 사실상 모든 게 미국에서 나와서 미국으로 들어갔죠. 국가마다 문화나 상황에 따라 변주가 좀 있을 뿐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세계 혁신의 메카가 되어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새로운 시대의 인프라는 미국이 만들고 미국이 지배했고, 미국과 각을 세우는 나라도 지금의 중국도 미국이 만들고 혁신한 것으로 미국과 싸우고 있죠. 동시에 세계 질서도 더 공고히 했습니다. 아니 선언했습니다. 레이건 다음으로 대통령이 된 조지 부시는 1990년 신세계 질서가 왔다고 말했죠. 역사의 종말이라는 논문으로 유명해진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교수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뉴월드 오더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난 역사의 종언이다. 즉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승리라는 말이었죠. 1994년에는 나프타, 1995년에는 WTO가 출범했고, 자유무역은 곧 미국식 자본주의 확산, 즉 미국이 짜놓은 판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IMF,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 등 경제단체들이 위기가 발생한 돈을 빌려가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요구하는 경제 정책인 워싱턴 컨센서스는 단순히 요구사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의 성경이 되었죠. 불만을 가진 나라 사람들도 꽤 많았지만 동시에 미국은 이전의 다른 패권국들과 달리 미움이 아닌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미국이 만든 판은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그렇게 손해가 아니었거든요. 괜히 관대한 제국으로 불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성장했죠. 전 세계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민주화 물결이 불었고 시장 개방과 세계화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다만 부작용도 똑같이 따라왔습니다. 빈부격차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 문제들은 미국의 질서에 편입된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미국을 적으로 둔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 당장 한국과 북한을 비교해보면 선택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한국에서 태어나야죠. 문제도 많고 힘든 것도 많지만 살만한 곳들 지옥이니까요. 물론 미국이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을 적으로 둔 국가를 의도적으로 지옥으로 만든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국가가 패권국이었다면 압박이 아니라 아빠들이 사라지도록 만들었을 테죠. 세계 곳곳에 배치된 미군 기지는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평화를 만드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 나라에 미군 기지가 있다면 그 나라를 때리는 순간 미국이 나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은 보여줬습니다.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나토는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정밀 유도무기와 공중전으로 승리를 쟁취했죠. 그래서 세계는 평화로워졌을까요? 서론에서 나왔듯 우리는 익숙해져서 느끼지 못하지만 평화로워졌습니다. 2001년에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까지 하면서 일부 힘없는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국가가 미국의 질서에 편입되었다고 봐야 하는 수준까지 왔죠. 이때부터 미국이 중국을 견제했다면 절대 지금 상황까지는 않았을 테지만 당시 미국은 중국이 자본주의의 맛을 보면 민주화의 바람이 불 거라 생각했기에 믿었기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기에 어떻게 잘 굴러갔고 평화도 계속되나 싶었는데 국가 간 무력으로는 상대가 불가능하니 미국의 반대편의 선의들은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기습 공격, 테러죠. 9.11을 시작으로 수많은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반대편의 선 나라들이 하나같이 무장단체를 지원하는 이유는 사실상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죠. 하지만 테러는 미국의 패권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죠. 전 세계 정상적인 국가라면, 아니 북한마저도 9.11이 터졌을 때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정도로 미국은 절대선으로서 악을 처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미국의 복수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2003년 3월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고 무장단체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미국은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게 좀 문제였습니다. 이때부터 팍스 아메리카나에 균열이 생겼다고 보기도 하죠. 미국은 유엔 승인 없이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건 미국 자기들이 만든 국제 규범을 깬 것이기도 했고, 이라크 전쟁 사이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미국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혼란의 시대에 압도적인 무력이 지배하는 시대였다면 반항하면 죽이는데 무슨 짓을 해도 큰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겠지만 전쟁터였던 중동은 물론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도 반미정서가 생겨났거든요. 정확히는 반미정서는 있었는데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럼에도 사실 문제는 없었습니다. 개별 국가 안에서 일부가 외칠 뿐 미국의 분노를 눈으로 본 국가들은, 무력을 본 국가들은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각을 세우지 않았으니까요. 진짜 균열이 시작된 건 2008년 금융위기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미국이 만든 경제 질서
G7 들어온 모든 나라들이 피해를 입었죠. 금융위기는 단순히 경제가 좀 안 좋아졌다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내건 경제 모델에 대한 의심이 들게 만드는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게 만든 사건이죠. 규제 완화, 시장 만능주의 등 미국이 밀었던 것들이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월가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에서 탐욕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은 크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4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으로 빠르게 경제를 회복했고 2009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으며 서방 국가들이 허덕이는 사이 외환 보유액과 국부 펀드를 앞세워서 금융시장에서 입지를 키웠죠. 이 순간부터 경제의 패권은 미국 단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경제 패권의 다극화 시대가 열렸죠. 세계 경제를 논의하는 장이 G7에서 G20로 옮겨간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떠올려 보시면 이쯤부터 중국이 10년, 20년이 지나면 미국을 제치고 GDP 1위를 찍을 것이다라는 논문, 기사, 책들이 쏟아져 나왔죠. 신냉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바마가 당선되고 미국은 사실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내려놓았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 2011년 미군은 이라크에서 철수했고 중동 전체의 영향력을 급격하게 축소하기 시작했죠. 중동에서 왜 발을 뺀 걸까요? 아시아에 집중하기 위해서죠. 미국의 적은 더 이상 중동의 무장단체가 아니라 중국이니까요. 중국의 부상을 막겠다, 견제하겠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패권 경쟁이 극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미국이 견제하고 무릎 꿇릴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었고 중국은 적어도 이때까지는 미국이 만든 지스에 들어오는 척 정도는 해줬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게 굴복할 생각이 없다는 걸 단호하게 보여줬죠. 중국이 급 드라이브를 하게 된 시점은 시진핑 때부터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입니다. 북한은 오랜 시간 이 짓도 저 짓도 해봤지만 끝까지 독재를 유지했고 러시아는 푸틴의 독재가 이어졌는데 중국마저도 시진핑의 독재가 시작되었죠. 독재자들에게 권위주의자들에게 정반대인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악이며 미국은 악의 소굴입니다. 공존할 수 없기에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 하겠죠. 중국은 러시아는 그리고 형들에 따라서 북한도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미국의 패권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중국몽과 1대1로를 추진했고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을 추진했죠.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했고 고도화했으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완성해버렸고요. 미국과 유럽은 미국 질서를 따르는 국가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압박이었습니다. 경제 제재가 다였죠. 하지만 이미 중국 경제는 너무 커진 상태였습니다. 경제 제재는 오히려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미 국가들을 더 단합하도록 만들었죠. 전문가들도 학자들도 누구보다 미국이 제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중국은 민주화도 미국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며 만일 어느 날 중국이 안면 몰수하고 초강대국이 되어 패권을 주장하고 여기저기 남을 괴롭히며 남을 침략하는 한편 남의 것을 착취한다면 세계의 모든 인민들은 응당 들고 일어나 중국을 사회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반대하여 중국 인민들과 함께 무너뜨려야 할 것이다라는 덩샤오핑의 말과 달리 중국은 지금 당장 미국을 제치고 패권을 잡으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미국 사람들도 느꼈습니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이제 미국의 압도적인 패권은 끝났고 팍스 아메리카나는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트럼프는 아니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과 각을 세우기 시작했죠.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평화적인 고상한 질서 안에서 싸운다면 미국은 중국에게 질 수도 있다. 쟤들은 안 지키는데 우리는 지키면서 싸우라고. 근데 또 동맹국들 보니까 중국이랑 친하네. 우리는 최대한 관대한 제국으로서 돈도 주고 다 해줬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우리도 안 해. 각종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합의를 파기하고 나토에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방위비를 왜 우리가 다 내냐고 따지고 동맹국들마저도 압박했죠. 이전까지 협력적 경쟁자 정도로 간주되던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략적 경쟁자, 더 나아가 적대국으로 사실상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역 전쟁은 사실상 총만 안 들었지 전쟁이었죠. 관세 폭탄부터 시작해 화웨이 제재까지 이제 중국의 대답을 들을 차례였습니다. 자, 트럼프가 한 것들 봤지? 니들이 자꾸 덤비면 우리도 질서고 뭐고 없어. 우리 진심이야. 해볼 거야에 대한 중국의 답은 그래 한번 해보자였죠. 당시 트럼프는 러시아에 상당히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했는데 이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 러시아가 미국의 편을 들어준다면 중국은 패권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아군을 잃는 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 편에 섰습니다. 그렇게 신냉전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선봉장이 되었죠. 잘 생각해보면 이 시기 전까지 한국은 물론 다른 나라도 중국을 이토록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을지언정 중국을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죠. 중국이 악이 된 건 중국이 악한 짓을 해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미 함 해보자라고 선언한 이상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국을 비롯해 미국 등 전 세계 각국에서 기술을 빼돌려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더 강한 군대, 더 많은 우호국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대놓고 대만 위협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더 간절한 게 여기에서 밀려나면 철저하게 응징당하고 짓밟힐 게 이런저런 조약을 통해 절대 중국이 일정 수준 이상 부상하지 못하도록 해놓을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 말고도 수많은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개막장 범죄 국가로 낙인 찍혀서 아무렇게나 범죄를 저지르는 북한의 해커들도 큰 자산입니다. 이제 양쪽과 모두 친하게 지내는 외교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차례로 찾아와서 물어봤죠. 너는 누구 편에 설 것이냐? 많은 국가들이 글쎄요, 계속 싸우실 건가요? 라며 답을 회피하는 사이 바이든이 당선됩니다. 바이든은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미국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은 그대로니까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며 군사훈련을 상시화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완성했다고 발표했고 23년 핵탄두를 공개하기까지 했죠. 미국의 대응도 트럼프 시기 때와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무역전쟁은 계속되었고 중국 기업들, 중국 자본들에 대한 미국 내 압박도 계속되었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다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재집권한 트럼프는 사실상 그냥 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패권을 잡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처럼 마치 패권국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죠. 자기들은 고고한 척하면서 각종 국제 문제에 개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중립이라고 말은 하지만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데이터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들은 러시아 무기 시스템 제작에 필요한 반도체 공급을 비롯해 내비게이션 장비, 제트기 부품까지 공개되고 밝혀진 것만 6개월 동안 10,000건 이상입니다. 10,000개 거래된 게 아니라 거래가 10,000건이기도 하고 안 밝혀진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죠. 오바마 시기 국가안보부 보좌관을 지내고 바이든 때 국무장관을 지낸 블링컨은 중국이 러시아 방위산업 기지의 주요 기여자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은 각국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제 저번처럼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 대답해라. 너는 누구 편이냐? 앞서 중국이 악으로 묘사되는 게 악한 짓을 많이 해서라고 했는데 그럼 미국이 선하냐라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답하기는 힘듭니다. 과거에도 간대했을 뿐 절대 선은 아니었고 지금은 아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도 관세를 물리며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며 압박하고 있죠. 사실 서로 할 말은 많습니다. 하지만 진흙탕 패권 경쟁이 시작된 마당에 이제 선과 악은 후에 생각할 일이 되어버렸죠. 지는 쪽이 악이 되는 싸움은 이미 우리가 느끼지 못한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각국의 반중정서, 반미정서는 지금 극에 달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미 역사에 적힐 신냉전의 시작 파트를 지나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앞서 쭉 보셨듯 지금 미국의 적으로 선 건 미국의 질서에 편입되지 않은 국가들입니다. 한국은 사실 선택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경제는 중국이다라는 말은 한국 제조업의 몰락 영상에서 말했던 옛날 이야기죠. 중국이 밀고 가는 산업들은 저부가가치부터 고부가가치까지 전부 한국과 겹칩니다. 한국의 무역 흑자 대상국 1위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뀐 지 오래이기도 하고 경제를 빼고 봐도 한국은 지극히 미국의 질서를 따른 나라이고 따르고 있는 나라죠. 2022년 나토 정상회의에 최초로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 정부의 행보도 확실하게 미국의 편에 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도 대만도 그리고 균열이 비프가 있긴 하지만 결국 서방 국가들도 미국의 편에 서 있고요. 이미 세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무장을 하고 있고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죠. 한국도 2026년 국방 예산을 8.2% 늘려서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모든 징후가 과거 냉전과 같죠.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불안을 만들고 있는 이야기는 3차 세계대전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이 말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권국이 존재할 때 새로운 패권국이 부상하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그레이엄 앨리슨은 떠오르는 강대국이 지배적인 강대국을 대체하려고 위협하며 혼란은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으며 구조적 스트레스로 인해 폭력적인 충돌은 예외가 아닌 규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12건이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직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정치 극단화 같은 징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대전으로까지는 가서도 안 되고 안 갈 거라고 봅니다. 15세기 후반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사례를 제외하면 나머지 3건의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를 보면 전부 20세기 이후입니다.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의
특징은 해볼만 하다 하더라도 둘이 붙게 된다면 자국도 상대국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죠. 즉 냉전 시기와 같이 이미 서로 핵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시점에서 긴장관계는 지속될지언정 전면전으로 세계 전쟁으로 번지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대리전의 양상을 띠게 되겠죠. 대리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당장 다급한 질문은 과연 한국은 전쟁터가 될 것이냐가 되겠죠. 대리전은 보통 분란이 있거나 분열되어 있는 국가에서 동시에 애초에 대리전 자체가 두 개의 패권국이 영토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싸우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강대국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기에 가능성이 낮고 한국은 핵이 없지만 미군이 직접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자 한국은 이제 과거와 달리 경제든 영향력이든 군사력이든 만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당장 2024년에는 군사력 5위를 기록했죠. 핵이 없는데 상위 7개국에 들어간 국가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왜 미친듯이 핵 개발을 했는지도 다른 이유도 있지만 자기들 정권 유지, 즉 북한에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핵이 없다면 남북 관계를 뒤로하고도 지리적으로 냉전의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럼 대리전은 어디서 일어날 것이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충족하는 곳 중 하나는 대만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이자 둘 다 포기 못하는 곳이면서 대만은 정치판에서도 친중파와 반중파가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이외에도 지금 러시아가 자꾸 시비 거는 군사력이 약하거나 없는 수준인 동유럽 국가들도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럼 도대체 이 냉전은 언제 끝나는 걸까요? 이것도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냉전을 끝낸 건 군대가 아니었죠. 경제의 승리였습니다. 체제의 경쟁, 즉 누가 더 효율적이냐, 어느 쪽이 더 잘 사냐, 즉 누구의 생각이 체제가 옳았냐였죠. 그래서 소련의 맥도날드가 들어선 게 일종의 냉전시대 종말의 상징인 것이고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비슷합니다. 다만 경제의 승리는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냉전을 끝내고 승리를 결정지을 것이냐? 기술이죠. 과거 냉전은 모두 사람이 생각해낸 사상, 체제의 우월을 따졌다면 지금 냉전은 결국 인간을 뛰어넘는 기술을 누가 먼저 완성하냐입니다. 기술이 AI가 어떤 질서를 만들거나 체제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한다면 어쩔 수 없이 중국, 베트남, 소련마저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며 공산주의가 붕괴하기 시작했듯이 기술을 만든 국가의 스탠다드를 따르게 되면서 끝나게 되겠죠. 물론 이것들은 전문가의 분석 이런 게 아니라 저의 생각이 거의 다이기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술, 과학의 진보는 아시다시피 배웠다시피 전쟁 혹은 경쟁 속에서 가장 많이 터져나옵니다. 우리는 정확히 이 시점에 살고 있고 지금 시대를 지나 새로운 시대를 맞을 시대의 과도기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 자랐으니 어쩔 수 없이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한국이 모든 불안 요소들을 피해가기, 피해가 최대한 적기를 바라면서 적어도 전쟁터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